자, 321페이지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번이겠죠?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뭐라고 했어요? 원본을 따라간다라고 했었죠.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이면은 그 법정이자도 기타소득. 그래서 1번처럼 그 소득을 구분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세요. 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 권리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거는 기타소득이라고 썼죠. 2번에 종업원이 주택 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건 나중에 뒤에 근로소득에서 배울게요. 일단 넘어가시고 4번에 국내에서 받는 투자 신탁 수익의 분배금. 이거는 펀드라고 썼죠. 펀드는 배당소득이라고 썼죠.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1번에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 이거는 몰라도 되겠고 2번에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 고정자산 매각 차익은 과세 안 한다라고 썼잖아요. 자동차 빼고는 과세 안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바로 4번 갈게요. 4번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및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돼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달에 소득세 신고 안 해도 돼요. 2월달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이니까. 근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돼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일시니까 기타소득이겠죠. 1번 틀렸고 2번에 일시적인 금전 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에요. 일시하고는 상관없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 3번 공동사업자 중 출자 공동사업자로서 얻는 이익. 이건 배당소득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4번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사업소득. 아니죠.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이익은 과세 안 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데 과세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옳지 않는 거예요. 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은 맞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은 2번도 맞고 4번도 맞는데 3번 보시면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의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이 저작자가 받는 거는 사업소득이에요.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기타소득이죠. 7번 소득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1번은 배당소득이에요. 잉여금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고 썼죠. 2, 3, 4는 이자소득이에요. 8번 과세 최저한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금액 중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것을 2번이 답이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위약금 기타소득 중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다라고 썼죠. 뇌물하고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거. 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것을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니까 넘어가세요. 자, 10번 다음 중 소득세가 9번은 근로소득에서 배울 거예요. 연말정산할 때. 10번 다음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거기 1번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받는 위약금. 위약금은 기타소득이죠. 2번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임대해주고 받는 임대료. 월세 받은 거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겠고 이건 사업소득이에요. 3번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중 2개의 주택을 임대해주고 받는 임대료 연 5천만 원. 자, 주택 임대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죠. 그리고 월세 총액이 2천만 원 넘어가면 과세라고 썼죠. 이게 다 3번은 과세가 되는 거고 4번 조린 기간이 5년 이상이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 살림소득은 비과세라고 썼죠. 이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것도 아직 안 배웠는데 그 2번의 연차수당은 과세예요. 11번을 일단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12번 다음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2번이겠죠.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니까 좀 넘어갈게요.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에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한다라고 썼죠.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미술품을 사업적으로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는 하랑이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에요.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지문은 나중에 배울 거고 3번도 나중에 할게요. 일단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4번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감으로 풀어야 돼요. 감으로 때려잡아야 되는데 1번에 종업원의 급여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이 되겠죠. 2번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비중 범위 한도 내의 금액 이것도 맞고 3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된 일반 가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는데 요거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VAT 대입금이죠. 자산이죠. 비용 계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16번 총수익 금액에 산입되는 항목은 답이 4번인데 판매장려금은 받으면 수익이고 주면 비용이에요. 그래서 1번에 사업 무관 자산 수중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지 총수익 금액에 산입되는 거지 사업과 무관한 거는 수익이 아니에요. 2번, 3번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법인세를 배우면 쉬운 내용인데 법인세를 배우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좀 감으로 찍어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맞추려고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1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동일한 것은 이거는 맞아야 되겠죠. 이자소득이죠. 이자소득은 경비가 없다라고 썼잖아요. 1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은 답이 4번인데 판매장려금은 주면 비용, 받으면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문제 안 풀었던 거 다시 좀 풀게요. 교재 304페이지 가보세요. 자, 304페이지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거기 4번에 일용 근로자인 최세무 씨의 금일 일당이 15만 원일 경우 당해 일당 지급 시 원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액은 일용직은 원천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일당에서 10만 원을 빼요. 여기에 최저세율 6%를 적용해요. 여기 나온 금액이 A다라고 하면은 나온 금액 A에다가 55% 곱한 금액을 빼요. 여기 일용직 원천 징수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일당이 15만 원이죠. 그래서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10만 원 넘어가지 않으면은 세금이 안 나와요. 여기 6%를 떼겠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5만 원에 6% 하면은 3천 원이죠. 그럼 3천 원에 55%를 곱해요. 예, 그 금액을 빼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예, 1,35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원천징수 세율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다음 사례에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액이 가장 큰 경우는 1번 이만복 씨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금액 100만 원, 복권 구입비는 1,000원이다. 그럼 복권 구입비 뺀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100만 원에서 1,000원 빼고 거기 20%겠죠. 2번 세무사업을 하는 이 세무 씨가 일시적인 강의를 하고 받은 100만 원. 일시 강연료 소득인데 이건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기타 소득 금액의 몇 프로예요? 20%잖아요. 그럼 일시 강연료 소득, 일시적인 거니까 기타 소득 금액이 80%만큼 경비가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4만 원이 나와요. 3번에 호텔 종업원이 봉사료로 받은 사업소득금액 이건 100만 원의 5%인 5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4번에 이 금융씨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로 받은 100만 원 이자소득이죠. 14% 원천징수돼요. 그래서 세액이 가장 큰 경우는 1번이에요. 자, 7번 문제 갈게요. 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나의 3억 원 이하의 복권 당첨은 20%, 다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건 30%이죠.
라의 일당 15만 원의 일용 근로소득은 6%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거는 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3번이 답이 되겠고, 8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죠.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뇌물이잖아요. 뇌물은 원천징수 안 한다라고 썼죠. 9번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건 염두를 해보세요.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1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것은 1, 2, 4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 거죠. 자, 원천징수 안 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라고 썼죠. 사업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뇌물 등. 그 다음에 그 계약금이 뭘로 대체된 거? 위약금으로 대체된 거.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4가 이 세 가지에 해당하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가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1번에 연봉 4,500만 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이죠. 2번 고용관계 없이 기업체에서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로 받은 1,600만 원만 있는 자. 얘는 원천징수 해야 되겠죠.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니까 원천징수가 됐겠고,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일시 강연료 소득이니까 1,600에서 80% 빼면은 320만 원이에요. 320만 원이면은 선택적 분리과세가 안 되죠.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데, 얘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5월 달에 세금 신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예요. 답은 2번이겠고, 12번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는 1번에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는 경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안 되니까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 가능하겠죠. 2번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 4번에 분리과세되는 이자 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 답은 3번인데, 한 가세 기간에 근로소득이 두 군데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다시 신고해야 돼요. 연말정산 잘못 신고했으면 5월 달에 다시 신고해야 돼요. 자,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은, 그래서 2번이 답이죠.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썼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분리과세 대상 소득, 분리과세 소득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만 일단 외우세요.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 일용직 소득. 자, 세 번째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 가지만 외우면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단 말이에요. 꼭 외우세요.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복권, 일용직,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답은 2번이 되겠고, 복권이죠. 14번 소득세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은 좀 이따 배울게요. 2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이다. 아니에요.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 근로소득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소득이에요. 이배사 근년기랑 퇴직이랑 양도 분류해서 과세한다라고 썼죠. 따로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 소득이고, 둘 간에는. 그리고 그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이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서 납세 의무 종결,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이니까, 얘는 5월 달에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3번하고 그 3번 지문은 됐고, 4번 지문은 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는 말이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거주자는 국내외. 자, 이제 소득세 이제 마지막 설명드릴 부분이 326페이지 결성금과 2월 결성금 공제했죠.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성금이 있는데, 자, 결성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총수익 금액하고 필요경비가 있으면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소득 금액이다라고 하죠. 자, 근데 청수익 금액이 500인데 필요 경비가 700이다. 그럼 결손이 얼마가 발생했어요? 200. 적자난 걸 결손금 발생했다라고요. 얘는 결손금이다라고요. 소득 금액이 아닌 결손금이다라고요. 그래서 필요 경비가 더 많은 경우 그게 결손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2배사 근연기 태양이 있어요. 2배사 근연기 태양이 있다. 그럼 이자 소득은 경비가 없죠.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결손금이 있는데 결손금이 2배사 근연기 태양이라고 했을 때 이자 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가 없죠. 배당도 필요 경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하고 배당에서는 결손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업소득은 당연히 경비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소득은 결손금이 당연히 나와요. 근로소득도 경비가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는 걸 뺀다라고 썼죠. 근데 이게 빼는 것 자체가 총수익 금액보다 총급여보다 많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로도 그 결손금이 나올 수가 없고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소득도 물론 경비가 있긴 해요. 필요 경비가 있긴 한데 얘 자체가 총수익 금액보다 그 많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얘도 결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 퇴직금 받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내가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 뭐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양도소득 얘는 결손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손해보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은 결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 두 가지 경우에만 있어요. 다른 경우에는 발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결손금 공제의 두 번째 줄에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결손금 처리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제가 미리 사례를 적어놨는데 2배사 근연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사업소득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놨죠.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결손금을 공제하는 순서는 자, 일단 일반적인 사업소득 금액 있잖아요. 얘는 타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해요. 당연히 그래줘야 되겠죠.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데 1년 동안 번 소득 중에서 그 사업소득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하고 그 상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상계하는 순서는 이래요. 얘는 순서가 근연기 2배 요 순서대로 가요. 근로소득하고 먼저 까지 끼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그럼 다 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잖아요.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데 그 주거용 건물하고 일반 건물 임대로 나눠진다라고 했을 때 일반 건물 임대 있잖아요. 일반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소득하고 통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주의하세요. 자, 일반 건물의 임대, 상가 같은 거죠. 상가 건물 임대에서 결손이 발생하면은 그 결손금은 타 소득하고 통산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가지고 그 일반 건물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다음 연도에 이게 X1년도였다. 그럼 X2년도에 일반 건물에서 임대 소득이 5천만 원 발생했으면 얘랑 통산이 가능한 거지. 이 결손금 1,000만 원이 다른 소득하고는 통산이 안 된다. 얘에서 발생한 소득하고만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해가지고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결손금 있잖아요. 얘는 타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해요. 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걸로 보면 돼요. 결손금의 성격을. 순서가 근연기 2배라고 했었죠. 근연기 다 깠죠. 그럼 나머지 이자에서 1,000만 원 까고 배당에서 까면은 이제 배당에서 남아있는 소득이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한데 일단 그 순서를 외우세요. 순서는 근연기 2배. 자, 그 다음에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있잖아요.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타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하나 일반 건물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하고 통산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2월 해가지고 그 일반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서만 통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 순서가 나와 있죠, 표에. 표에 나와 있는 순서 읽어보면은 제가 했던 내용들이고, 자, 만약에 결손금이 많았어요. 여기 5천이 아니라 결손금이 1억이었어요. 그럼 이게 다 퉁치고도 결손금이 남아있죠. 4, 5, 6, 8 하고도 결손금이 얼마가 남아요? 2천이 남잖아요. 이 남아있는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2월 결손금이다라고 해요.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결손금이다라고 해서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얘는 몇 년간 2월 가능하냐면요, 2월 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퉁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랑 그 상계시킬 수가 있는데, 2월은 10년간 2월 가능해요. 이것도 외워주세요. 10년간 2월 가능하다. 자, 그래서 거기 이번에 2월 결손금 공지해 보면 두 번째 줄에 10년간 2월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월 된 결손금은 또 X2년도가 되면은 퉁쳐야 되겠죠. 다른 소득하고. 결손금이 2천 남아있다. 그럼 얘는 퉁치는 순서는 또 똑같아요. X2년도에 발생한 소득 중에서 근연기 2배 요 순서대로 퉁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의 결손금이 2월이 되면은 일단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X2년도에 이자 소득이 1,000, 배당이 1,000, 사업 소득이 1,000, 그 다음에 근로가 1,000, 연금이 1,000, 기타가 1,000이었어요. 그럼 결손금 2천만 원이 2월 됐죠. 그럼 일단 사업 소득하고 까질게요. 그럼 결손금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1,000이 남겠죠? 1,000이 남아있으면은 요거는 순서가 근연기 2배 순서대로 또 까질게요. 그래서 일단 2월이 되면은 먼저 그 소득, 사업 소득하고 먼저 퉁치고 남아있는 결손금은 근연기 2배 순서대로 또 퉁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손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결손금과 관련해서 알아줘야 될 게, 일단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이 결손금은 타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한데 일반 건물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타소득하고 통산이 안 된다. 그 두 번째 아셔야 될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셔야 될 내용이, 자, 결손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결손금은 타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한데 통산하는 순서는 근연기 2배다. 자, 그 다음 아셔야 될 게, 결손금을 타소득하고 통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이 가능한데 그걸 2월 결손금이다라고 하고, 2월 결손금은 10년간 2월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27페이지 상단에 공동사업자, 그건 몰라도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기납부세액 있죠.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야기하는데, 뭐 1번에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된 거는 빼줘야 되겠죠. 이번에 중간해납세액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중간해납세액이 뭐냐면요, 이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 신고 납부해야 돼요. 자, 근데 그 예외적으로, 예외가 아니라 그 국가에서는 소득세를 조기에 징수할 목적으로 나중에 5월 달에 한 번에 다 내라고 하면은 금액이 크니까 그 납세자들이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6월까지 묶어가지고 반년치에 대한 부분 있죠. 이 반년치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걷어가요. 그 중간에 납이다라고요. 언제 하느냐? 11월 달에 소득세 중간에 납을 해야 된다라는 거. 부가가치세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부가가치세도 예전 고지가 있었잖아요. 소득세도 중간에 납 고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집에 고지서가 날라와요. 얼마짜리가 날라오느냐? 직전 가세기간 납부세액 있죠. 직전 연도에 소득세 납부한 거에 반띵해가지고 고지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발부가 된다. 자, 여기 중간해납인데 여러분들 그거 공부할 때 그 중간해납 의무자가 있고 중간해납 기간이 있고, 중간해납 기간은 1월부터 6월인데 그것만 외우세요. 그 맨 밑에 4번 있죠. 소액부 징수. 그것만 외우면 돼요. 시험에서는 그 소액부 징수에 대한 부분만 나오지 그 중간해납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고지서를 날려요. 반년치에 대한 거 고지서를 날리는데, 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반만큼을 고지서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지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다.
고지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해요. 고지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안 한다. 부가가치세는 고지할 금액이 얼마이면 고지 안 한다라고 했어요? 20만 원이었었잖아요. 예종고지. 소득세는 30만 원이다. 그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한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납 의무자 있죠. 그 상단에 중간에납 의무자가 있는데 사업소득자만 중간에납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규 사업자나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등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직전 연도가 없잖아요. 직전 연도에 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납 안 해도 돼요. 자, 됐어요. 그냥 중간에납은 하단의 소액부 징수만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옳은 것은 1번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렇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죠. 1번이 답이네. 거기 2번에 보시면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니죠. 부동산 임대소득은 그 소득에서 발생한 것만 공제 가능하죠. 자, 바로 2번 갈게요. 2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 차익은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네, 맞는 말이고 요게 문장이 맞는 말이긴 한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 차익은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답이 되려고 하면은 자동차는 제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는 이익은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문제를 고치지 못했네요. 1번 일단 넘어가시고 2번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죠?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하죠. 3번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될 수 있죠. 있어요. 그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4번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자 수익은 이자 소득이죠.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3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5년이 아니라 10년간 2월 가능하죠. 4번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 순서로 올바른 것은 근연기 2배라고 했었죠.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 거주자 이세원 씨의 2017년 각 소득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아. 이세원 씨의 2017년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이건 타소득하고 결손금 통산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이 1,000만 원인데 그러면 통산이 가능하겠네 얘하고. 그럼 소득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요? 3천. 자, 그다음 근로소득금액이 얼마예요? 2,500이죠. 3,000에서 2,500 더하면 얼마가 돼요? 5,500이 답이 되겠고. 자, 6번하고 7번은 나중에 연말정산 배우면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바로 8번 보겠습니다. 8번 소득세법상 중간에납세액 및 분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이에요. 고지서에 의하여 발급할 중간에납세액이 5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문장은 동그라미 2번에 관련된 문장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이론 부분 정리를 다 했는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100% 다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배우지 않은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나오는 거 제가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꼭 맞으셔야 되세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배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이론만 맞추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라 뒤에 연말정산할 때 있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다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연말정산이거든요. 그쪽이 배점이 15점이에요. 자, 그래서
소득세 이론은 제가 해준 거 위주로만 공부하시면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적게 배우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준 것만 하시면은 전혀 시험 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연말정산, 뒤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